네, 안녕하세요. 성공채배 시작 접종부센터 이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이제 벌써 다음 주면은 설날이 다가오고 벌써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빠른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민족 대명절을 맞아서 모두가 즐기는 설날이지만 취준생들은 살짝 또 눈치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취준생들을 눈치 보게 하고 또 두렵게 하는 듣기 싫은 말, 유진 씨가 생각할 때는 어떤 걸로 좀 예상이 되나요? 뭐 아무래도 너 취업은 언제 할래? 어디 가고 싶니? 이런 네. 게 아닐까 싶은데 또 한 가지 더 있자면 결혼 얘기도 아,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또 고스란히 답변이 다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올해 누구는 어디 취직을 했다더라 이렇게 어. 비교하는 말을 가장 좀 듣기 싫어하는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취직은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잔소리 폭격, 또 놀지 말고 어디든 들어가라. 이게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닌데 맞아요. 이런 것도 몰라주시고 잔소리를 하고 있고요. 또 빨리 취업하고 결혼해야지. 이렇게 저희가 들어도 스트레스 받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또 이게 스트레스일까 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응원이 바로 옆에서 묵묵히 조용히 응원해 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취준생 여러분들 기죽지 마시고 오늘도 어깨 쫙 펴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가득한 취업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설날에 여러분들 위해서 설날 특집을 굉장히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또 편집을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또 그에 걸맞게 금요 스페셜 든든하게 준비해봤습니다. 금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취업 컨설팅계 최고 히어로들과 함께하는 어벤져스 특집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이분들의 등장만으로도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취업 컨설팅계의 레전드급 출연자들을 모셨는데요. 취준생들의 갓파더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 그리고 독설은 매섭지만 늘 속마음은 따뜻하다고 믿고 싶은 분입니다. 네. 취업 컨설팅계의 따도남,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 마지막으로 취업 컨설팅계의 센 언니 임송아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이제 설 연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봤는데 쌤들은 빨간 날이잖아요. 다 쉬시는지 민혁 쌤은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 신정을 쉽니다. 네, 신정을? 그래서 신정을 이미 쉬었기 때문에 아. 구정 때는 이제 구직자들과 함께 보낼 예정이고요. 많이들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구직자분들이 이번 연휴 끝나면은 과연 예상만큼 상반기에 좀 채용을 많이 할 것이냐. 그래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많아서 같이 도와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휴가 꽤 긴데 토일, 월, 화, 수 5일 정도 되거든요. 일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까칠하시네요. 일합니다. 일해요. 따갑습니다. 네. 예. 우리 또 성아 쌤은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채용 공고가 떠 있는 데들이 있죠. 이제 뭐 현대차라든지 뭐 그리고 또 현대중공업도 이제 채용이 마감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첨삭 의뢰가 좀 많이 와서 자소서 보다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성아 쌤은 명절 때 가면은 잔소리를 하시는 편인가요? 좀 듣는 편인가요? 저는 잔소리를 일단 되로 받고 되로 돌려드리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뭐 저한테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결혼은 안 하냐, 네.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이제 그러면 주름이 자글자글하신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제 어른께 여쭤보고 이렇게 덕담을 아이고, 날이 서 있는 네네네 정말. 그만하십시오 고모 이렇게 아, 하는 스타일입니다. 성화 쌤한테 결혼 얘기했다가는 아주 혼쭐이 나겠네요. 혼쭐이 네. 나죠. 소개팅 역시. 시켜줄 거 아니면 묻지 마라 이렇게. 현명하네요. 네네. 역시 잡동구스타의 센 언니다운 맞습니다. 발언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태성 쌤은 설 연휴 계획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가요? 예, 저도 고향을 가야죠. 예, 강의는 쉬고요. 대신 카톡은 열어놓고 있는데 명절 동안에 카톡에 폭탄 그 빨간색이 또 예, 300 그렇죠. 플러스가 뜨겠네요. 예, 300 플러스, 500 플러스 이렇게 올라갑니다. 겁나요. 네. 예, 여러분이 겁나는데 아까 잔소리 해가지고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네네. 그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잔소리 메뉴판이. 예, 잔소리 메뉴판.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준다고요. 메뉴판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저의 걱정은 유료로 판매되오니 예, 잔소리 하실 때는 구입 후 이용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취업은 했니? 15만 원. 그 얘기 하려면 15만 원 내고 하라는 얘기예요. 미리 그냥 선수를 치는 거네요. 예, 그 얘기 하려면 15만 원 내고 하십시오. 이렇게 예,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 부모님들께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네. 부모님들 세대와는 다릅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명절만큼은 아이들이 편안하게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쉰 다음에 제대로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 어르신들은 거저 취업이 되셨다라고 보실 정도로 지금 취업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학생들 중에 명절 때 수업을 했으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너 고향에 안 가니? 고향이 저 시골인데 안 가니 했더니만 고향에 안 간대요. 이런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안 간다고 하니까 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약간 동치미 느낌으로 네, 지금 흐르는 것 같아서 빨리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러면 또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학생 신분의 연장이나 뭐 취업 올인이냐 이거를 앞두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오늘은 자격증, 그때 민혁 쌤이 이 부분 되게 많이들 궁금해할 것 같다라고 하셔서 오늘은 그 시간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네.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쌤들은 자격증을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민혁 쌤이 해주실까요? 지금 이제 2월 1일이고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공채가 시작되면 한 달이 남아서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구직자들 중에 자격증 준비를 지금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 멈추셔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오늘 얘기할 자격증은 뭐 올해 하반기를 준비를 한다라든지 또는 네. 저학년들 3학년이나 한 4학년 정도 분들에게 저는 해당이 될 수 있는 얘기고 상반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자격증 저희 학생 주변에도 지금 방송 직전까지 자격증 준비하는 거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세상 불필요한 것들을 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 주변의 학생들조차도. 그러니까 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불필요한 걸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정리하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상반기에 필요한 자격증은 지금은 일단 다 스탑을 하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시면서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과연 유효한 건지 그거를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추가적으로 지금 2월 달에 뭘 필기 시험을 볼까 말까를 결정하기 위해서 방송을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하 쌤이 생각하실 때는 이 자격증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단 뭐 이따가도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공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전공에 관련된 자격증은 일단 웬만하면 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학부를 좌우하진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본인은 화학공학과인데 화공기사가 왜 없죠? 라고 했을 때 대답할 말이 좀 시원치 않다면 좀 본인들이 좀 긴장해서 상대적으로 면접을 못 보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좀 미리 딴다면 좀 따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뭐 태정 쌤 제자들도 지금 뭐 자격증 많이 준비하고 있나요? 예, 그 안타까운 게 지난주에 개강한 그 반에서도 첫 질문, 최다 빈출 질문이 자격증 이거 하나 더 할까요? 내지 영어 점수를 올릴까요? 이게 최다 빈출 질문이에요. 그래서 또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와 관련된 뭐 자소나 뭐 면접 준비도 다 된 것 같고 경험도 충분한 것 같은데 그 컴을 하나 더 딸까요?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발 하지 말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건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시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채용 공고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곳이 명확하게 무슨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최소 스펙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라고 명시된 것은 해야죠. 시간이 없더라도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놓고 다른 부분의 준비를 더 집중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구직자 입장에서는 자격증이 굉장히 그 매력적이거든요. 왜냐면은 인턴이랑 예를 들어서 비교를 했을 때 인턴은 지원하기 위한 회사에 대해서도 좀 조사해야 되고 또 출근을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디 조직에 소속돼서 뭐 대화하기 싫은 부서하고도 또 대화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 반면에 자격증은 사실 뭐 동영상 강의라든지 또는 그냥 내가 책 한 권 사서 학습해서 혼자서 끝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효과 면에 있어서 상당히 유혹이 있죠. 구직자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과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그 자격증이 실제로 인사 담당자가 생각했을 때도 그만큼의 어떤 값어치를 갖고 있는지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희가 오프닝에서 뭐 태성 쌤이 말씀해 주셨지만 예전에 취준생 하던 시절과 지금 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민혁 쌤이 이제 취준생일 때는 자격증이 필요했나요, 그때는?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 제가 뭐 어디 뭐 자격증 네, 따시고 80년대가 있으세요? 아니거든요, 제가. 네, 저는 토익. 토익이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아. 저는 다른 종로 3가의 한국 그 외대어학원
네, 거기를 다녔죠. 그때도 토익을 했나 보네요. 뭐요? 너무 옛날 시절, 네, 사람들이 옛날 지금 시절로 몰아가는. 네, 구정이라서 좀 시험시험 하려고 했더니 아주 토익이 필수였고요. 토익 점수는 그냥 고고 익선, 높으면 높을수록 좋았기 때문에 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됐지만 지금은 사실 토익의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그럼 민혁 쌤 스펙은 그때 토익 이거 하나였나요? 네. 오 진짜요? 네, 자격증 저는 하나도 970. 야. 그거 점수 하나. 없었고. 네, 근데 입사해서 알았죠. 제 점수가 그리 높진 않았더라고요. 입사 아. 동기들 중에. 아 정말요? 네, 더 높은 만점이신 분들도 있었고. 그렇군요. 그때는 아무래도 토익이 엄청 아, 몰릴 그때 때라서 하지 마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는 그 시절에 아니요. 그렇게 오래됐지. 2005년도가 그렇게 오래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태성 쌤 시절에는 예, 구한말 시절에는요. 구한말 시절에는 저는 토익, 저 때도 토익, 그리고 쌤도 토익.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그러니까 기본이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이었었고요. 토익은 있으면 더 좋다. 그러니까 저는 공대 출신, 학부는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공대에서 800점이 넘으면 거의 왕대접 받았어요. 오. 그런 시기였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때 하여튼 요 2개 정도가 제일 인기 있는 준비해야 될 그런 자격이었었죠. 네. 송아 쌤은 그나마 또 가장 최근에 그럼요. 지금 취업해도 늦지 않은 나이가. 농담이고요. 그런데 또 전공이 또 굉장히 특별하셨잖아요. 의상, 네. 의류, 네, 디자인 네. 전공이었는데 이쪽에서도 뭐 필요한 자격증이나 그런 게 있나요? 디자인이 딱히 딸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핫했던 게 컬러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컬러도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많이 땄고, 그리고 저 때는 이제 그런 글로벌 역량이 가장 핫해질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학연수를 갔다 왔다 하면 이제 좀 일단 우대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저 때만 해도 이제 중국어 같은 경우가 이제 막 좀 인기가 있어질 때라 기업에서 HSK 4급만 따도 우대한다, 추가 가산점을 준다, 이런 것들을 많이 명시를 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네. 좀 글로벌한 역량을 보여주는 어학 자격증들이 있으면 굉장히 뛰어난 인재로 평가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앞서 저희가 항상 오프닝에서도 강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취준생 여러분들이 뭐 자격증 따는 데 있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네. 쓴다고 들었어요. 돈과 시간을 많이 네, 쓰죠. 그렇죠. 뭐 민혁 쌤 제자들도 이런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취준생들은 많죠? 의외로 없습니다. 없어요? 네, 자격증 아니 그러니까 그 구직자들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좀 낮다 보니까 그나마 내가 뭐 쉽게 얘기해서 학벌 세탁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자격증 하나 뭐 국제무역사를 내가 따면 또는 뭐 안전기사를 내가 따게 되면 뭐 지방 사립대인 부분을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비용이 좀 들더라도 내가 뭐 아르바이트 비용이라든지 뭐 과외해서 번 돈 한번 투자해 보자.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그건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지금 공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송아 쌤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이 돼요. 다만 적당하게 이걸 해야지 그냥 기사 붙은 모든 걸 다 그냥 뭐 산업기사, 뭐 전기기사 모든 걸 다 하려다 보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근데 그 비용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최근에는 비용이 좀 덜 드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일단 기사 자격증 같은 걸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 실기와 필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학원을 다니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었을 때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그리고 뭐 조경 기사처럼 실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 실기 학원을 다니는데 뭐 3달에 150만 원 이 정도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 내일 채용 공제라든지 내일 배움 공제, 내일 채용이 아니죠. 내일 배움 카드 같은 것을 발급해줘서 한 200만 원 상당의 그런 자격증 교육을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해줘서 사실상 자격증에 드는 그런 비용 같은 거는 좀 많이 줄어든 편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자격증은 이게 딱 그 자격증이 딱 나오잖아요. 눈앞에 딱 나오니까 뭔가 투자한 만큼 아웃풋이 당장 딱 생겨서 심리적인 그 안정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면에 자기소개서는 아무리 잘 써놔도 이게 잘 쓴 건지도 내가 확신이 없고 과연 이 지원서를 뭐 대기업에 넣는다고 해서 다 합격할까 이런
좀 불확실성이 좀 크다 보니까 자격증 쪽에 목을 매는 경우가 그리고 굉장히 자격증을 따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도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할 시 장학금을 주는 제도들을 마련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 자격증 무조건 따야 되는구나, 자격증 없으면 졸업이 안 되는구나 라든지 혹은 아, 대학에서 이렇게 장학금까지 줘가면서 자격증 취득을 원한다면 자격증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는 인식들이 학생들에게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많이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취준생들이 많이들 도전을 하지만 시간도 많이 잡아먹지만 이 자격증만큼은 정말 안 땄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쌤들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따려고 하는 자격증의 한 90% 정도는 힐링을 위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위안을 예, 위한. 자기 위안이죠. 기업을 위안시켜주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만 위안을 하는 거죠. 힐링을 하는 거죠. 그 중알보에서 조사해본 바로는 한 215만 원 정도로 쓴대요. 학생들이 취업 자격증을 위해서. 네네. 근데 그 자격증을 위해서 쓰는 그 돈만큼 돈만 쓰는 게 아니라 시간도 쓰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기업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적은 돈, 적은 시간을 써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 적게 평가를 한다. 그만큼 내가 들이는 노력과 얻어내는 성취의 크기에 따라서 기업에서도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자격증 별로 뭐 변별력 없다라고 하는 거 아실 거예요, 아마.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을 텐데, 물론 이제 공공기관은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 대기업 기준으로 말을 했을 때는 대표적인 거 컴활, 워드, 모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매경 테스트, 인터넷 정보 검색사, 무슨 전자상거래 관리사 이런 류의 것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 이렇게 정말 많이 써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고 지원서 보고 이렇게 보고 애썼다. 그 정도로 끝납니다. 예, 그다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예, 정말로 내가 그 어떤 대우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따기 어려운 거 1년, 2년 준비해서 따는 자격증 시험들이 있잖아요. 뭐 CFA라든가 뭐 CPA 뭐 이런 류의 것들 있죠. 뭐 노무사 이런 류의 것들은 그만큼 노력을 했구나, 이만큼 깊이 있게 무엇인가를 준비했구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랜 동안 준비를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한 일주일 교육받고선 받고 뭐 한 달 교육받고선 받고 하는 이런 류의 것들은 여러분들 일주일치 판단하고 한 달치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입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또 이공계랑 인문계랑 살짝 다를 게 이공계는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따면 괜찮을 텐데 인문계 분들은 뭐 아까 말씀하신 컴활, 모스, 한국사, 워드 이런 게 있을 텐데 좀 다 변별력이 있나요, 이게?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공대생들 같은 경우에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일단 가산점이 들어가고요. 네. 그게 이제 가산점 가지고만도 또 우리가 또 별도로 시간이 있으면 얘기해보면 좋은데 그러니까 네. 가산점이라는 거는 면접 전형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응시했을 때 서류 전형 단계에서 네. 99% 대부분 모든 기업들이 다 서류 전형은 개량화시켜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남규 지원자가 지원을 했다 그러면 서류 전형에서 학교에 대한 뭐 점수 판단하고 학점에 대한 부분 판단하고 또 자격증 일정 부분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에 가산점 개념으로 이제 자격증이 보통 맥스 한 5점 정도 또는 적게는 한 2점 뭐 이렇게 부여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아셔야 돼. 이거는 이제 제가 채용팀에 있을 때 경험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뭐냐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자격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3점, 뭐 전기기사 자격증 5점, 그리고 또 뭐 CPIM 자격증 보유하고 있으면 또 3점. 그럼 다 합산하면은 뭐 20점이 넘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상한선을 보통 정해 놓습니다. 아무리 네. 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그 단락을 결정할 정도의 지배적인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게 뭐 10점이라든지 뭐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요새는 제가 이렇게 학생들 보면은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도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고 없는 상태에서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 보면은 분명 상한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공대생분들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으로 충분히 응시가 가능하고 혹시나 자격증이 없더라도 다른 정성적인 뭐 자소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만회가 가능하고요. 문과생은 자격증이 변별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태성 쌤이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라이센스 개념에 AICPA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 절망하는 그런 자격증만 우대해 줘요. 노무사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그냥 어줍잖게 뭐 아까 말씀하신 컴퓨터 관련 자격증, 뭐 식스시그마 자격증, 유통관리사, 뭐 사회조사본 분석사 뭐 되게 용어 복잡한 것들 많거든요. 그냥 네. 그거는 그냥 애썼다. 네가 애썼다. 그냥 거기서 끝내셔야지 그걸 가지고 어떤 합격의
본인의 전략으로 삼으시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송하 쌤도 조금 해주실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뭐 이공계는 기사 자격증 이런 게 도움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문과생들은 정말 이렇게 변별력이 없는 건지 자격증이 실제로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순간에 어떤 공부들을 했는가를 보면 이게 실제로 변별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통관리사라든지 뭐 무역 뭐 관련 자격증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한다라는 개념 정도. 그래서 내가 실제 업무를 해보진 않았지만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한다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를 그냥 나는 서류에 이게 있으니까 되겠지 이게 아니라 실제로 서류에서는 변별력이 별로 없고 만약에 면접을 갔을 시에 이 업계에서 이 업무에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정확하게 맞는 나에겐 이런 역량이 있다라고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는 또 사실 활용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서류에서 자격증은 자격증이고 면접에서 할 말은 면접에서 할 말이다.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만약에 면접에서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걸 좀 어필하신다면 그 정도의 뭐 좀 필요 역량은 뭐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격증은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을 그냥 구두로서 내가 뭐 소통 능력이 있어요 또는 뭐 글로벌 능력이 있어요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이 기관에서 인증한 자격증으로 어필을 하는 건데 무분별하게 그냥 가산점을 얻기 위해서 자격증을 딴다? 그래서 이제 서류 통과가 돼서 면접장에 가잖아요. 그럼 면접관은 일단 호기심을 갖고 기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유진 지원자가 한국사 자격증을 2급도 아니고 1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좀 느낌은 있죠. 이 지원자가 공기업 예를 들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가산점을 얻기 위해서 했지만 그래도 1급 정도면은 요 정도는 좀 알지 않을까? 정말 역사에 관심이 있나? 그래서 6.25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한국 전쟁이 몇 년도냐? 라고 했을 때 대답을 못 해요. 실제로 구직자들이 막 60년대 얘기하고요. 네, 광복절이 먼저라는 걸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실제로 한국 전쟁 이후에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한국사 1급 학생을 제가 봤습니다. 길거리 활보하고 다녀요. 그런 애들이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네, 실제로 막 그리고 본인이 뭐 해외 영업에 관심이 있어서 국제무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 영업 부서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전 자격증은 없는데 인코텀즈라 그래서 무역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선화증권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이고 베이직한 뭐 신용장 뭐 이런 거 물어보면 굉장히 떠듬떠듬하면서 자격증은 있는데 차라리 자격증을 내가 보유하지 않았으면 아예 그쪽으로 질문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질문을 했을 텐데 답은 맞게 해요. 뭐 신용장은 뭐 거래 지급 조건 중에 뭐 이러면서 하면은 야 얘는 이거마저도 내가 믿을 수가 없는데 다른 뭐 공백기라든지 자소서에 쓴 내용들 믿을 수가 있을까라는 물음표로 이제 면접정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좀 자기가 확실히 자신이 있는 분야에서의 자격증 하나 정도만 저는 취득하는 그리고 문과생들 중에 아까 송하 쌤도 말씀 잘해주셨지만 그 신 HSK라고 해서 중국어 자격증을 갖다가 전혀 관련이 없는 직무랑 관련이 없는 학생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식품 영양 전공이어서 그냥 외식 쪽 영업 관리를 지원한다 그러면 중국어 쓸 일 뭐 있어요 지금. 근데 그냥 취업이 안 되니까 중국어라도 선생님 제가 지금 그냥 응시하면 4급은 되니까 5급이라도 좀 만들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를 쉬겠대요. 상반기 도전을 안 하고. 굉장히 이거는 바보 같은 전략 같지도 않은 짓이죠. 그리고 그 가산점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가산점을 자격증에 부여하는 기업이 있고 안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를 규모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에 대해서 가산점을 아예 부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꼭 대기업들은 뭐 그러니까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자격증에 대해서 가산점 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 채용 공고에서 우리는 이런 자격증을 우대하고 있습니다라든지 이런 자격증이 뭐 필수 조건이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만약에 명시를 해두었다면 좀 우대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대를 하지 않고 그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공들이 필요합니다 정도만 명시를 한 기업들 중에는 안 보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사람인이나 이런 데에 주로 나오는 그런 공고에 뭐 화공기사 우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무와 내가 원하는 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고 있는지를 봐가면서 지금 좀 빠듯한 시기에 자격증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CJ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뭐 실제로 예, 저도 발언 기회 주시는 건가요? 네, 언제 주나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말하면 되는 건가요? 예. 뭐 요즘 한국 네. 그 말 하기 전에 저는 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추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의 채용과 지금 채용이 무엇이 달라지는가. 근데 예전에는 분명히 기업에서 그 자격증이라든가 학교, 학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량화를 해서 엑셀로 돌려가지고 했어요. 분명히 했었는데 지금은 추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격증 계속 얘기하지만 자격증은 이제 기본 지원 자격이라는 게 있고 가산점이라는 게 있는데 지원 자격만 명시돼 있고 가산점이라는 게 없는 경우에는 지원 자격만 넘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원 자격에 토익 700점 이상이라고 돼 있으면 700점이든 800점이든 900점이든 만점이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근데 이제 가산점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곳 아니면 직무가 해외 영업이나 영어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곳인 경우에는 다르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일반 직무, 무슨 영업 관리 이런 경우에 700점만 넘으면 된다라고 공지가 나갔으면 700점 넘었으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데이터에서도 보이는데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상하반기 취업자들의 토익 평균 점수가 몇 점일 것 같으세요? 900? 그죠? 뭐 인문계는 900 넘어야지 합격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702점이었어요. 702점. 놀랍죠? 예. 커트라인 거의 간당간당하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702점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전체 입사자 전수조사한 건 아니지만 네. 나름 괜찮게 샘플링을 해서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해를 해야 될 거, 오해를 깨트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저희 같은 동네에 그 롯데그룹에 채용을 총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동네에서 슬리퍼 끌고 만나서 얘기를 하죠. 아, 야, 너희들 롯데는 특히나 스펙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밖에 알려져 있는데 진짜냐? 라고 하면 절대 아니래요.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그러면은 말을 안 해요. 그냥 한번 말해봐. 토익 점수가 이번에 몇 점이었었어? 작년에 몇 점이었고 이번에 몇 점이었었어? 평균이. 그리고 그거는 절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할 수가 없느냐라고 했더니 토익 점수가 평균이 올랐다는 거야. 입사자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외부의 오해를 살만하다는 거죠. 본인들은 정말로 커트라인 그것만 넘으면은 토익 점수를 절대 보지 않고 뽑았는데 커트라인이 예전보다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네. 그대로인데 지원하는 학생들의 평균 토익 점수가 올라간 거야.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 커트라인을 올린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사람들이 자꾸 조바심에 예전에 800이었으니까 지금 900 맞아야지 합격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조바심 때문에 그냥 스스로 올리는 거야. 기업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런 환상, 오해를 자꾸 깨지 않으면 계속 영어 점수에 매달리고 자격증에 매달리고 그렇게 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정말 헉 소리 날 정도로 준비가 어렵고 합격이 어려운 그런 자격증 아니면 거의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저희 왜 떨어졌나만 해도 취준생들 나오면 뭐 영어 점수가 만약에 토스가 레벨 6였다면 시간이 되면 7까지 올려봐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건 왜 그러는 그 거예요? 말하기 점수는 변별력이 있다고 아직은 판단을 합니다. 채용팀에서. 그러니까 태성 선생님 말씀하신 토익 점수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제 생각엔 700도 안 될 것 같아요. 700이 안 되는 그 영업관리 직무 같은 경우, 대기업 같은 경우 아예 무토익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하기 점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나 지금도 사실 시기적으로 2월인데 말하기 점수를 또 공부하려면 최소한 3주에서 한 달이거든요. 그럼 바로 공채가 시작이라 이제는 좀 시기적으로도 그런 스펙을 높이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나운서 중에서도 저희 언론인들이 모여있는 카페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아나운서 지원하는 분이 고민을 올렸는데 내가 아나운서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회계사 자격증을 스펙으로 따겠다. 이게 어필이 될 거다. 요즘 뭐 엄청 막 특이한 걸 찾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댓글에 아니 회계사 자격증을 따면은 그걸 해라. 왜 굳이 아나운서 하냐. 열심히 그러게요. 따기도 힘든 거를 몇 년을 준비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사람들이 특이한 그걸 자격증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쌤들도 제자들 중에
이런 것까지 따는 좀 제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딴다기보다 이 실제 사례가 좀 있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시나리오를 위해서 준비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다. 어떤 이제 화공과 친구였는데 네. 이 친구는 그냥 뭐 2학년 때 뭐 일본어를 들었는데 그게 별로 뭐 점수가 안 나와서 뭐 오기가 생겨서 그 뭐 일본어에 관심이 갔대요. 그래서 JPT 자격증이 1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등, 그러니까 HSK 기준으로 만약 6급 이런, 그러니까 최고 등급인 네. 건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걸 따고 났더니 이제 면접장 갈 때마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도대체 일본어 1급은 왜 따셨냐? 땄냐? 이건 왜 땄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쨌든간 그 친구는 질문 하나에 대해서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물어보고 저는 일본어를 이래서 공부했다라는 그 답변이 굉장히 재밌게 잘 짰기 때문에 좀 면접이 그다음에 수월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항공운항 관리사인데 항공운 관련 자격증 6개를 딴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도대체 왜 6개나 땄냐. 그러니까 이렇게 좀 특이하면 물어보긴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좋으면 면접이 좀 부드럽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죠. 네. 자기 특기, 그러니까 이게 직무가 아니고요. 자신의 그 구직 활동이랑 별개로 내가 뭘 잘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특기를 입증할 만한 자격증은 사실 호감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태권도 단증이나 여자분인데 또는 마술사도 뭐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제가 학생 중에 만나는 그런 건 100%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네, 왜 땄냐? 그러니까 이건 취업하고 취업하고 관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술을 뭐 어떻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인의 성향을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긍정적인. 좀 고민되네. 또 마술 다 할까봐. 아,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아니야. 마술사 그건 아니야. 딴다고. 손 이러고 있다. 레크레이션 네. 따고. 눈보다 손이 빠르다. 아니야. 그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면접을 네. 볼 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그런 특이한 자격증을 가지고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 이거로 이야기를 시작점 재밌는 이야기를 끌어낼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면은 점수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마술사 자격증을 땄으면 그것으로 재밌는 이야기를 끌어내서 그것으로 나의 성향이 이 영업 직무에 맞는다, 나의 성향이 무엇에 맞는다라는 것까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가 있어야지만 네. 이 친구는 점수를 딸 수 있는 거죠. 그 면접 보고 나와서 많이 오해하는 게 야 분위기 너무 좋았어 했는데 떨어진 친구 굉장히 많거든요. 아, 나 전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붙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면접은 이제 대화하는 과정이긴 해요.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얼마큼 재밌게 대화를 하느냐, 얼마큼 분위기가 좋으냐를 가지고 우리 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은 하지만 결국은 면접관들은 무엇인가를 적고 있어요. 그 평가표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래 해야 돼라고 하는 그 평가표에 적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로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 결국은 면접은 재밌었지만 화기애애했지만 나는 탈락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제자 중에도 하나 좀 기억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뭐 좋은 자격증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근데 개수가 많아. 저한테 수업 들으러 왔을 때 처음에 자격증을 8개를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자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니? 이랬더니 사실은 저 22개예요. 어머. 자격증이 22개라는 거예요. 줄인 거군요. 예. 22개.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했니? 라고 했는데 결국 이 친구는 이런 그 지원하는 계열사 직무에 따라서 골라서 픽해가지고 거기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걸 골라서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자격증으로 끝낸 게 아니라 자격증과 경험을 아주 잘 연결시키고 있어요. 만약에 서빙을 할 때, 식당에서 서빙을 할 때는 CS 관리사 같은 걸 네. 예,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이런 거를 여기서 이렇게 적용시켜봤더니만 되더라. 아니 그건 이론적이더라. 이런 얘기들을 연결시켜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감이 갈 수 있고 그냥 굉장히 열심히 사는 친구구나 공부만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가 아니라 실제 이것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친구구나. 우리 직무에 우리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동안 준비했던 친구구나. 이런 것을 느껴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친구가 그러니까 있어요. 자격증이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예전에는 그 채용팀에서 일을 할 때 네. 사실 인적성이라든지 면접 단계에서 과연 공정하고 신뢰도 높게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객관적인 이런 자격증에 대해서 많이 힘을 실어준 반면에 최근에 제가 학생들한테 뭐 AI 인적성 이런 거 들어오면 진짜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카메라 보고 대화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오죽하겠어요. 학생 그런 표정까지도 다 이 사람이 진짜 얘기를 하는지까지도 평가를 하는 그 뒤에 인적성이나 면접 단계에서의 객관적인 프로세스가 지금 구축이 다 돼 있어서 불필요한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굳이 저는 지금 취득할 필요가 없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은행권이거든요. 네. 필기 시험 굉장히 어려워졌고
면접 전형이 아주 고도의 기술로 많이 그 지원자의 진실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예전에 진짜 사종 뭐 그 은행권 입사하기 위한 뭐 AF, 뭐 FP 이런 자격증 굉장히 필수였는데 지금은 있으면 좋지만 그게 없더라도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기에는 자격증에 투자하는 시간을 좀 최소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민혁 쌤이 자격증을 준비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송아 쌤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근데 문과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뭘 어필할 수 있는 만한 게 없다.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일단 만약에 어쨌든 뭐 영업관리가 됐든 해외 영업이 됐든 뭐 그런 것들을 하실 텐데 조금 요즘에 핫한 이제 언어가 이제 베트남어인데 베트남어를 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중국어가 최근에 그러니까 예전에 핫했던 것처럼 최근에는 좀 베트남어가 우대되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저는 자격증을 따는 것도 좋은데 자격증보다는 해당 직무 연관 아르바이트가 더 훨씬 효율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공정관리 쪽 하는 분이 뭐 생산 정말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든지 뭐 등등의 정말 해당 직무 연관 아르바이트를 해보신다면 그 부분이 더 조금 면접에서 하실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경험이요. 네. 마지막으로 태성 쌤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 제 학생들 중에서 지금 뭐 물리관리사를 준비하면 어떨까요?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물류센터에 가서 상하차 돕고 같이 배달하고 아재들하고 아저씨들하고 같이 말 섞어보고 그런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엇이 필요하다, 자격증이 무엇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디 지원할 건데 도대체 이게 결정되지 않고는 이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공기업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공기업이 아니라 일반 기업을 지원했을 때는 그것이 같은 자격증이라도 여기는 필요해, 여기는 필요하지 않아. 이런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해야 될 것, 어디 지원할 건데 라는 것을 먼저 결정하고 나서 타겟을 명확하게 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격증 해야 돼? 영어 준비해야 돼? 이것을 판단해라. 우선순위를 먼저 선결 조건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격증은 판단해라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김태성, 커리어 컬리지의 임송아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영화 속의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만나는 시간,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천 고용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곳은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시설관리 업체로
이천시 경충대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고암의 채용 소식입니다. 이번에 이천병원의 전기, 기계 설비 관리 업무를 담당할 시설기사 3명을 모집합니다. 차교대 근무로 이틀 주야 교대 근무 후 이틀간 휴무입니다. 주간 근무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야간 근무는 저녁 8시부터 이길 오전 8시까지입니다. 지원 자격으로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은 3년 이상 있어야 하며 급여는 월급 24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은 2월 24일까지로 채용 담당자와 전화 통화 후 방문하여 서류 접수 및 면접을 진행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시설관리기사 총 3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 소개해드릴 곳은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에 위치한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 제품 제조업체 명가유업 주식회사입니다. 이번에 물류관리 및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할 자재구매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으로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식품회사 근무 경험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급여는 연봉 2,250만 원 이상, 2,350만 원 이하로 면접 후 조정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2월 28일까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팩스와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채용 정보를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채용 마감일 맞춰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천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천의 우정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우정민입니다. 네, 오늘 인천에는 어떤 일자리 소식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동진주공입니다. 동진주공은 인천시 서구 경소동에 위치한 자동차 금형 모델 제작업체로 전기안전기술자 1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은 2년 이상인 자를 구인하고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 임금은 연봉 3,400만 원 수준입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전기안전 기술자 1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모아전자입니다. 모아전자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조작원 1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은 10년 이상인 자를 구인하고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근무합니다. 임금은 연봉 4천만 원 수준이고 사출 성형기를 조작하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생산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채용권은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취준생들의 힐링을 책임지고 있는 금요 스페셜 오늘은요. 영화도 감상하고 직업의 세계도 할 수 있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영화를 통해서 직업의 세계를 더 자세하고 깊숙하게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시내 21의 이주연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고 네. 기자님은 또 고향이 네. 부산이시잖아요. 네. 표 구하셨어요?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 표를 알아보고 왔는데요. 네. 올라오는 표는 끊었는데 아직 내려가는 기차 표를 못 구해서 지금 내려가야지 아직까지 올라올 텐데. 못했는데. 일단 올라올 것만. 네, 근데 또 저는 혼자 움직이니까 한 명 표는 금방금방 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표라고 하죠? 남는 표를 취소표? 취소표?
취소표가 계속 뜬다 이렇게 하나요? 네네. 그렇죠, 네. 예약했다가 그렇죠. 취소하는 분들이 생기니까 네. 예. 그 그런데 표를 잘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 내려가시면 이제 가족분들이 다 네. 모일 텐데 네. 혹시 막 잔소리 듣고 그럴 나이는 아니시죠? 잔소리 먹을 나이입니다. 아 정말요? 아, 네. 아직 뭐라고 좀 하세요? 늘 뭐 명절 때가 되면 제 나이 또래 미혼 여성이 듣는 그런 실제로 막 잔소리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심하진 않아요. 네. 부모님이 그래도 혼자 타지에서 고생한다고 잔소리 많이 안 하시려고 하는데 부모님 말고 뭐 이모님들 네. 만난다. 이렇게 또 다른 친척들이. 뭐 친척들 만나면 뭐 아직도 소식이 없느냐 이런 잔소리가 시작이 되죠. 예. 그렇게 들을 경우에는 저희가 좀 일부에서 네. 그 송아 쌤이 조언을 해주셨는데 소개팅 시켜줄 거 아니면 하지 마라. 네, 저도 말도 꺼내지 말도 말라고. 꺼내지 마라 이렇게 하라고. 먹어야겠습니다. 기자님 착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꼭 이번 설에는 꼭 듣지 마시고 네. 그렇게 데려주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세미 캐스터는 그래도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면은 그런 잔소리 들을 일은 없겠어요. 뭐 취직해라 이런 말 들을 필요도 없겠고. 네, 저는 없는데 제가 워낙 뭐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근데 가족들이 남자친구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변에 뭐 언니한테 뭐 친한 언니한테 소개시켜달라고 왜 걱정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괜찮은데. 괜찮은 거 무슨 소리 뭘 잘하고 계시는 거죠? 이해를 잘못해서. 네, 아니 가족들이 그냥 남자친구 잔소리는 요즘에 하더라고요. 아 남자친구에 남자친구 대해서. 만들으라고. 네네.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빨리 예쁜 사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자님 올해 계획처럼 사랑을 하는 걸로.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지. 주변에요? 네. 네. 있잖아요. 또 잘생긴 분이 한 분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분. 아니 주변에 없어요. 네, 기자님. 그러면 오늘 제가 엄청 기다렸습니다. 이 네. 시간을. 네. 제가 이 영화를 너무 보고 네. 싶었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 빨리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저는 그 기자라는 직업이 굉장히 극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두 분은 극한 직업하면 또 어떤 직업들이 저는 생각나시나요? 기상캐스터요. 왜요? 기상캐스터는 추울 때 나가야 되고 더울 때 나가야 되고 네. 너무 힘든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진짜 세상의 모든 일에 고충이 없는 일은 없다라는 그쵸.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극장가에 굉장히 웃음 바람을 몰고 온 영화 한 편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병헌 감독의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극한 직업 정말 요즘 주위에서 난리 난 영화죠. 네. 이게 딱 봐서는 예고편이 다 아니냐 했는데 다가 아니다. 진짜 네. 재밌다. 이게 그런 후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서 더 기대가 되는데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관객 평점도 9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개봉 9일 만에 어제까지 집계된 결과에 의하면 관객 수가 지금 480만 명을 돌파했다고 우와. 합니다. 오. 지금 업계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올해 첫 천만 영화가 극한 직업이 되지 어머. 않을까라고 예측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영화는 지금 극장에서 성황리에 상영 중입니다. 그 주인공은 해체 위기에 처한 어딘가 허술해 보이는 마약반 5인방이 주인공입니다. 그 국제적인 마약 조직을 감시하고 소탕하기 위해서 치킨집을 여는데요. 이 치킨집이 맛집으로 대박이 나면서 벌어지는 상황을 코믹하게 그리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네. 코미디 영화인 만큼 영화에는 다양한 코미디 기술이 사용이 되거든요. 뭐 몸으로 웃기는 슬랩스틱 코미디도 있고 현실 풍자적인 요소도 곳곳에 가미돼 있습니다. 네. 네. 스토리 자체가 너무 생뚱맞아서 그런지 그냥 헛웃음이 찾는 것 같은데 네. 이 극한 직업의 인기 비결은 뭐라고 네. 보면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설정만 넣고 보면 너무 엉뚱하고 만화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만화 같은 설정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게 바로 이 디테일하고 현실적인 요소들입니다. 맛집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우리 사회의 쇠퇴는 물론이고요. 소상공인의 애환과 프랜차이즈 사업의 명암까지 두루 담아내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영화를 보면서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의 주연 배우 5명이죠. 류승룡, 이한희, 진선규, 이동희, 공명 이렇게 5명의 배우들이 온몸을 던져서 연기를 하는데 그렇게 진짜 자신을 내려놓고 연기하는 이 배우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웃음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감독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병헌 감독이에요. 배우 이병헌 씨랑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라서 아마 잊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김우빈, 강하늘 주연의 수물 그리고 신하균, 이성민, 송지효 주연의 바람 이런 영화를 만든 감독입니다. 감독은 지금까지 이 극한 직업을 만들 때 코미디 영화로서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만든 영화다. 그리고 자신은 영화인이 아니라 이번에는 예능인이라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감독의 코미디 장인 정신이 제대로 발휘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신세미 캐스터가 극한 직업의 줄거리를 빨리 소개해 주시죠. 네. 고반장을 비롯해서 장형사, 마형사, 영호, 재훈까지 마약반 5인방은 늘 열심히 뛰고 구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족이 저조해서 팀이 해체될 위기에 놓이고 마는데요. 고반장은 이대로 팀을 해체할 수 없다며 국제적인 마약 조직을 잡기 위해서 배수의 진을 치게 됩니다. 마약 조직의 아지트 앞에 위치한 허름한 치킨집에서 잠복 근무를 하던 이들은 급기야 이 치킨집을 인수해서 위장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엔 위장 창업이었지만 수원 왕갈비집의 아들인 마형사가 어쩌다가 직접 만든 특별 소스가 대박을 칩니다. 치킨집은 순식간에 수원 왕갈비 통닭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지고요. 형사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점점 번창하는 치킨집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집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치킨 가격을 말도 안 되게 올리면 오히려 명품 치킨으로 소문이 나서 손님이 더 늘어나는데요. 한편 마약 조직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마약 조직의 우두머리 이무배와 또 다른 검은 손 테드창은 손을 잡고 마약 유통의 대중화를 계획을 했는데요. 이 계획의 일환으로 유명 맛집이죠. 수원 왕갈비 통닭을 인수해서 프랜차이즈화를 하려고 합니다. 마약반 5인방은 이무배 일당을 일망타진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극한 직업의 줄거리 살펴봤습니다. 네. 바로 또 이어서 첫 번째 장면도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장면은 이 영화의 오프닝 장면입니다. 네. 범인을 잡으려는 마약반 5인방 이 캐릭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범인 한 명 잡는데 5명이나 투입이 되지만 이 도망가는 범인을 잡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허공에서 떨어지고 자동차에 치일 뻔하고 그렇게 막 뛰고 구르고 온몸이 성한 데가 없지만 결과는 늘 이들을 배신합니다. 범인 한 명 잡으려다가 대낮에 도로에서 10중 추돌 사고를 일으키는 이 마약반 5인방을 결국 서장은 해체하는 게 맞지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저 같아도 해체할 것 같아요. 저 정도 사고를 치면은 이 장면을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에 대한 의욕만큼은 너무 좋은데 네. 항상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마약반 5인방의 허술한 캐릭터, 이 팀워크를 보여주는 오프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장면만 봐도 극한 직업의 마약반 5인방이 어떤 팀인지 어떤 캐릭터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뭔가 손만 댔다 하면 일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마이다스의 손, 결국 치킨집을 창업했을 때 이 치킨집이 대박 날 거라는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극한 직업은 캐릭터 한두 명을 부각하는 작품이 아니라 이들 5명의 팀워크를 강조하는 영화입니다. 이들이 환상의 팀워크를 보여줄지 아니면 단지 오합지졸 팀일 뿐인지는 영화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개성 강한 캐릭터들이 영화에서 한마디씩만 거들어도 화면이 꽉 차고 굉장히 소란스러워지는데 이런 소란스러움과 산만함이 영화를 끝까지 지루할 틈 없이 만듭니다. 네. 치킨집에서만큼은 정말 환상의 팀워크를 보여주지 않을까 저도 기대해 보게 되는데 바로 또 두 번째 장면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약반 5인방은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려는 치킨집을 인수해서 잠복 근무를 펼칩니다. 치킨 배달을 통해서 마약 조직 사무실에 침투하려는 게 이들의 계획인데요. 그런데 개업을 하자마자 파리만 날리던 가게에 손님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들은 후라이드 치킨까지는 준비를 했는데요. 하필 첫 손님이 양념치킨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갈비 가게 아들인 마형사는 내가 알고 있는 양념이라고는 왕갈비 양념밖에 없다면서 왕갈비 양념에 버무린 치킨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치킨이 대박이 나고요. 이게 바로 수원 왕갈비 통닭의 탄생 비화입니다. 이거 말이 되나요? 일단 굉장히 맛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 장면 꼽아주신 이유가 치킨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치킨이 네, 생각나면 좀 너무하시네요. 큰일인데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진짜 수원 왕갈비 통닭의 맛이 너무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이렇게 치킨 튀기는 소리부터 양념이 입혀진 치킨의 먹음직스러운 자태까지 보고만 있어도 침샘이 자극이 되는데요. 극한 직업은 치킨이라는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 그리고 모든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영화에 담고 있습니다. 정말 치킨이라는 소재 선택이 탁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특제 소스를 만든 인물이 바로 마형사인데 마형사가 바로 그 수원 왕갈비 통닭 맛집 등극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병헌 감독은 마형사처럼 누구에게나 한 가지쯤의 재주와 특별함이 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자신의 숨겨진 재능에 대한 로망과 판타지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형사들이 회사에서는 곡과 점수가 낮을지는 몰라도 그 5명의 형사들이 가진 숨겨진 재능들이 있거든요. 이 능력들이 후반부에 가면은 폭발을 하는데 그러면서 영화는 코미디에 쾌감까지 더하는 장르 영화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장면은 숨겨두기로 하고요. 네. 저희가 직업을 또 알아봐야 할 것 네. 같아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직업은 어떤 건가요? 네. 치킨 사장은 아니겠죠? 네, 치킨집 창업은 아닙니다. 치킨집 창업은 아니고 이중 생활을 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형사들 이야기인 만큼 사회 정의 구현에 힘쓰는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 공무원은 쉽게 말해서 그냥 경찰인데요. 그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 그리고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 등에 소속된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대부분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임용이 되고요. 올해 1월 초에 경찰청에서는 2019년 경찰 공무원 1차 및 2차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순경공채 101 경비단, 전의경 경채, 경행경채를 통해서 총 3,334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순경공채의 경우 1차에서 남자는 1,041명, 여자는 396명을 뽑고요. 2차 공채에선 남자는 1,012명, 여자는 387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당장 1차 시험의 경우 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3월 22일에 공고가 나고요. 4월 27일에 필기시험을 치르고 7월 19일에 합격자 발표가 나는 일정입니다.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한 사람의 경우에는 경찰행정학과 특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제2차 경찰 공무원 순경 경쟁률이 무려 평균 22.2대 1이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시내 21의 이주현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정말 재밌는 영화도 만나봤고요. 또 특별한 직업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위해 수고해주신 이주현 기자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금요 스페셜 여기까지입니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취재생 여러분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세요. 네.